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면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모습들 보여줬죠. 벤스 부통령도 옆에서 거들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러시아 푸틴이 참석도 안 하고 이겼다. 그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여론도 양분되고 있죠. 벤스 부통령이 주말에 버먼트 리조트로 휴가를 갔는데 시위대가 이렇게 양쪽에 나눠져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줘라. 세금을 절약해라. 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트럼프 쇼라고 볼 수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다 공짜로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분위기도 우크라이나 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좀 과하게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 기사 보면은 아까 푸틴이 이겼다라는 그런 시각 말고 그 반대 시각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퇴임할 때까지 유지될 평화를 원한다. 노벨상 타고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미국은 비용을 절감시키고요. 그러면서 유럽하고 좀 약간의 균열을 만드는 척 하면은 유럽 내에서 또 방위비를 늘리고 하는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이 더 유리해지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유로존 내에서 비용 분담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도 그랬듯이 나토하고 공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임기하고 비슷한 그 속편을 기대하자. 그런 분석입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을 걷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유로존 정치인들이 방위비 분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enjoy the show, 쇼를 즐기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상반된 시각이 있죠. 비난하면서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쿠션 게임으로 생각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사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생각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은 유로존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좀 이따 유로존 오늘 어떤 일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국 자산시장은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쭉 빠졌던 모습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어정쩡하게 급반등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과거 급락대하고는 약간 좀 틀리다. 이 붉은색 선이 200일 이평선인데요. 이번에는 조정이 그 위에서 멈추는가? 근데 왜 반등을 못하나? 이런 시각이었는데 그 이후로 경제지표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지난 주말에 PC 지표 나오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언쟁 나오면서 저점 만들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달러만 빼고 국채, 주식, 골드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everything 랠리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금리하고도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많이 뺀 상태에서 지금이 거의 최악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숏 포지셔너나 아니면 매물을 던지는 측이나 한 번 정도 뒤돌아보게 돼 있죠. 그럴 때가 항상 중요하죠.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분위기가 최악이죠. 아마 주말에 시장 참여자들은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무엇일까? 그리고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럽에 공을 넘긴 것 정도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쇼를 즐길 타이밍이고 다음 주에는 오히려 쇼 플레이가 어려운 게 아닌가.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시장에서는 과연 누가 초조하게 되는지 그 반작용이 또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도 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 쪽 한번 볼게요. 지금 정치 쪽이 경제 환경을 완전히 덮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쪽에 대한 뚜껑을 서서히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태까지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올라갈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재만 계속 쏟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니까 이제는 주식시장 안에서도 채권시장의 채권 작용단이 나타나듯이 자산시장 내부에서도 작용단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용단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과도한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 자체적으로 사인을 보내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버티다
한번 쫙 빼버리는,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이 한 번 정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자경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지난주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 말고도 경제 쪽에서도 참고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리 문제요.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와 보면은 마이너스로 전망이 되죠.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GDP 전망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1월에 수출입 동향이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순수출 기여도가 0.41%에서 마이너스 3.7%로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것인데, 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GDP에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뜻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수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폭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좋아진 게 또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도 성장률이 안 좋아졌습니다. 2.3%에서 1.3%로 1%포인트가 내려간 거죠. 개인 소비 관련된 그 얘기는 다음 동영상 때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위기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순수출 지표가 악화되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악화된 이유를 보면은요, 여기 상품 무역 수지가 뚝 떨어지죠. 근데 이게 수출이 감소한 게 아니라 수입이 급증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이 표에서 수입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항목별로 보면은 그 이유가 식량 수입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 표가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량 항목이 우리는 보통 미국 같은 경우 수출이 강한 품목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2023년도부터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관세에 관련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세 적용되기 이전에 먼저 수입하는 그런 수치도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이렇게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식량 쪽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미국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좀 틀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식량을 정치의 하나의 도구였었는데, 이제는 무역 적자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멕시코, 캐나다, 중국까지 포함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면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유럽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와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11월부터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요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렇게 GDP 성장률이 악화될 정도로 많은 양이 수입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한 번에 다 소비되진 않겠죠. 당분간 재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소비가 되면서 줄어들긴 하겠는데 재고로 유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순수출 마이너스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렇다면 이 순수출 마이너스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항목이죠. 안 좋은 것들이 선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두 다 안 좋은 게 취임 초에 반영이 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 하면서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57%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올해 10년물 평균 금리가 4.3이 될 것인지 4.6이 될 것인지 그것을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이 되면은 평균 금리 4.3이 될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PCE 지표가 나오면서 관심은 다음 달 CPI로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 달 CPI 전망이 좀 괜찮다라는 것이죠. 클리블랜드 페드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보면은 지금 CPI 전망이 0.23, 코어가 0.2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MOM으로요. 그리고 YOY로 보면 2.83, 3.16. 물론 이게 낮은 건 아닌데 지난달에 0.5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번 달에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CPI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PCE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았는데 그걸 넘기고 나니까 이제는 2월 CPI에 대해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FOMC 회의 일주일 전에 12일에 CPI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때 이미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페드 쪽에서 어떠한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영향력은 더 극대화될 것이고요. 그러한 일정상의 흐름,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변화가
글로벌 유동성하고 연관돼서 어떠한 변화를 또 끌어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이 정치 얘기 유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시죠. 젤렌스키가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총리 스타머 총리가 유럽 정치인들한테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국방비 지출 늘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됐다라는 것이고요. 영국은 이미 국방비 지출 늘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죠. 독일도 선거 끝난 다음에 비슷한 행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국 총리가 대서양 횡단하는 동맹, 결국 유럽하고 미국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요일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 안보 정상회담, 유로존 12개 나라가 참석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타머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이할 때 많이 따뜻하게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우닝가 10번지의 상징적인 검은 문 밖에서, 그러니까 총리 사무실 앞에서 젤렌스키를 따뜻하게 맞이했다라는 것이고 벽난로 앞에서 화기애애하게 회담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광물거래도 거의 성사되지 못하고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그로부터 하루도 안 돼서 영국 총리가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된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영국 총리가 이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건 당연할 테고 어느 정도 의견을 따라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아까 인조이 더 쇼,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어울린 분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데 글로벌 지도자들이 개판 쳤다 이게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각자 명분을 찾는 그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스타머 장관도 마찬가지죠. 세 사람 입장이 다 틀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것이고요. 젤렌스키는 광물 협상을 할 수 있는 불리하지만 해야 되는 그 명분을 찾게 된 것이고 스타머 장관은 유럽 정치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찾은 것이죠. 세 사람 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그 정책 흐름을 놓고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그 반전되는 모습이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멕시코 정부 쪽으로 관심을 매기지 말고 멕시코 정부가 중국 쪽으로 관심을 매기겠다.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이 좋은 아이디어고 캐나다도 그렇게 한다면 좋은 제스처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표현이 아주 재밌는 게 중국 수입품의 홍수로부터 북아메리카 요새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가 멕시코도 아니고 카나다도 아니고 중국이다. 꼭 공장을 옮겨올 필요까지 있겠느냐. 당장은 중국을 막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23년 잭슨홀 심포지엄 때 이렇게 블록화된 경제 모습, 어떤 교수 출신의 패널이 이런 표를 제시해서 제가 참 흥미롭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미국 중심으로 유로존 그리고 일부 남미 국가, 호주, 대만, 일본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있죠. 이렇게 웨스트 블록이라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빨간 쪽이 이스트 블록입니다. 반으로 완전히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동성도 이 안에서 따로 돌고 있는 것이고요. 페드, ECB, BOE, BOJ 이런 식으로요. 이러한 상황에서 포트리스 노스 아메리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카나다나 멕시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로존 정치인들이 런던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머전시톡 긴급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두 분 그렇게 우울한 표정은 아닙니다. 벤스 장관도 휴가 떠났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22 통화정책회의로 이어집니다. 3월 6일이요. 일요일에 긴급회담하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5일부터 6일까지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당연히 이때 거론된 얘기들이 이때 반영이 되겠죠. 통화정책회의니까 돈 얘기하는 것이고 방위비 얘기는 일요일날 당연히 깊게 얘기가 나올 테고요.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게 CPI를 지나서 FOMC 회의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때 BOJ 통화정책회의도 같이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관련돼서는 이번 회의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슈는 22가 향후에 얼마나 더 금리를 인하하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벨 슈나벨 이사 얘기 말씀드렸었죠. 중립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하는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 이슈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파적인 목소리가 커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한 일인가 그걸 따져봤을 때 현재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만으로 여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밀고 땡기고 할 그럴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한 걸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쇼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파적인 이슈는 잠재워 버리는 것이고요. 3월부터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 이미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쟁을 하는 그 쇼를 보여줬을 때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흐름이 페드의 기준금리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미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화요일, 목요일에 시황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 소비 관련돼서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 나는 대로 작성해서 시황방송하고 같이 말씀드리던 늦어도 다음 주 일요일 이전까지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